강 회장 측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야 말하네. 넌 내 딸이야. 그럼 회장은 내 아버지였던 거야?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40년간 숨겨진 진실에 충격받는다. 평생 찾던 부모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운명적 반전에 눈물이 쏟아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요양병원 복도에는 늘 소독량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함과 섞여서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에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수지는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벌써 3년째 이 복도를 오가며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여사님, 오늘 아침은 어떠셨어요? 이수지는 301호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이정희 여사는 늘 그랬듯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병마와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정희 여사는 이 요양병원에서도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부인이자 한때 사교계의 꽃이라 불렸던 분이니까요. 수진이 다가가자 정희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랬듯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을 볼 때마다 보이시는 그 표정을 수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여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정희 여사는 대답 대신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수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정희 여사가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말했지만 수진에게만큼은 늘 이렇게 다정하셨습니다. 때로는 수진의 뺨을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정희 여사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사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은 정성스럽게 약을 준비했습니다. 물의 온도부터 약을 먹기 쉽게 자르는 것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처럼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가 약을 드시기 쉽도록 베개를 높여드리고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수진은 여전히 각각의 환자분들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깊어서 수진은 때때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수진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정희 여사님도 수진 씨만 찾으시잖아요. 복도에서 만난 김간병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정희 여사는 수진이 휴무인 날이면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약도 거부하시곤 했습니다. 다른 간병인이 돌보려고 하면 고개를 돌리시며 수진만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고 동료들과도 필요한 대화 외에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진의 모습을 사람들은 과묵하다고 했지만 사실 수진에게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 카리스마는 수진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정희 여사를 면회 오시는 날이면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고 간병인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301호실로 들어가기 전 수진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수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적으로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을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적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입 다물고 내일이나 똑바로 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에게는 그나마 무관심하기라도 했는데 수진에게만큼은 유독 적대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진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수진을 보지 않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장이 올 때마다 느끼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회장과 정희 여사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라기보다는 회장의 일방적인 말이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한숨 소리가 복도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저녁 간병인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강 회장 가족들 사이에 뭔가 있나 봐.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유산 문제 때문이래. 강세진 씨가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말이야. 정희 여사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벌써부터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참 씁쓸하네. 수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사정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저 정희 여사님을 잘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희 여사가 걱정되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여사님의 병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정희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으시며 뭔가 말하려고 하셨지만 결국 입을 다물곤 하셨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사님, 편안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지는 정희 여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늦도록 병실을 지키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가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밤 정희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죄를 지고 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수지는 정희 여사의 손을 더욱 꼭 잡아들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희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정희 여사는 끝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수진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목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수진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 여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답게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었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병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진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돌봤던 분이었지만 수진은 그저 고용된 간병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장례식장에 들어갈 자격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세진이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도 도도한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수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301호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새로운 환자분이 들어올 때까지 청소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정희 여사가 사용하던 물건들은 이미 가족들이 가져갔지만 수진은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던 중 수진의 손에 작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진의 이름이 정희 여사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 여사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후 수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편지, 그리고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꺼내본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 여사와 갓난아기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 여사의 친필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단다. 이제야 말하지만 넌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이야.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희 여사의 딸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40년 전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를 포기해야 했어. 강 회장의 압박 때문이었어. 당시 나는 이미 강세진을 낳은 후였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어. 강 회장은 너를 지우라고 나에게 강요했지. 너를 지키려고 했지만 엄마는 너무 어렸고 무력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 여사가 자신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너를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했지만 강 회장이 알까봐 두려웠어. 그런데 3년 전 이 병원에서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수진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정희 여사가 왜 자신에게만 그렇게 특별했는지,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 이 요양원 지분 30%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너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어. 하지만 강세진이 그것을 막으려 할 거야. 이 편지와 함께 넣어둔 찢어진 종이가 그 증거야. 원본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는 장명자 언니가 알고 있을 거야. 수지는 봉투에서 찢어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수진에게 요양원 지분 30%와라는 글자가 보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장명자는 나의 오랜 친구야. 그 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수진아, 엄마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어.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평생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럼 강 회장은 내 아버지였던 거야?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강 회장이 친아버지였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세진은 자신의 이복 언니였습니다. 어진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편지와 사진, 찢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희 여사, 아니,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인터넷에서 장명자라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어렵지 않게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와 함께 사교계에서 활동했던 분이라 언론에도 가끔 언급되는 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명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희의 딸이라고요? 수진이라고요? 아, 그래요. 정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장명자는 정희 여사로부터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다음 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내일 장명자를 만나면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그 모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장명자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장명자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수진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정희를 닮았네요. 특히 그 눈이. 정희가 젊었을 때와 똑같아요. 장명자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수진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장명자는 곧바로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당시 20살이었어요. 강 회장과 결혼한 지 2년 후였죠. 세진이를 낳고 3년 뒤에 당신을 임신했어요. 그때 정희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장명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달랐어요. 이미 후계자가 있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어요. 정희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말이에요. 장명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듯 했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도 아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냉혹했어요. 정희의 친정을 협박하기까지 했죠. 정희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강 회장이 도움을 준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비정한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출산 후 당신을 고아원에 보냈어요. 하지만 그 후로 평생 후회했어요. 당신을 찾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강 회장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았죠.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고아원에서 나와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3년 전 당신이 그 요양병원에 오게 됐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운명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장명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제게 맡긴 거예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봉투 안에는 완전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지고 있던 찢어진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지분 30%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이수진에게 상속한다고. 그 외에도 예금 통장과 각종 증명서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정희가 공증까지 받은 거죠. 증인도 저와 정희의 오랜 친구 2명이 섰고요. 수지는 유언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것이지만 동시에 큰 싸움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 이모님, 이미 강세진 씨가 유언장을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정희가 그걸 걱정해서 저에게 원본을 맡긴 거니까요. 정희는 세진이가 유언장을 없애거나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장명자는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정희의 딸이에요. 당당하게 당신 몫을 찾아야 해요. 정희의 마지막 뜻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간병인일 뿐이에요. 강 회장 같은 분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희의 딸이니까요. 그리고 법은 정의로운 편이에요. 그날 저녁 수지는 용기를 내어 강 회장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버려진 그 집, 원래 자신이 자라났어야 할 그 집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결국 수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나왔고 수지는 강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왜 여기까지 와서? 회장님께서는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면회를 받지 않으십니다. 집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수진이 정희 여사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린 후 집사가 나와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까지 모든 것이 수진을 압도했습니다. 수진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면서도 이곳이 원래 자신이 자라났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40년 전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자신도 이 집에서 자랐을 텐데 말입니다.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정희 여사의 장례 이후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는 타지 않고 있었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간병 계약은 이미 끝났을 텐데. 회장님,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정희 여사가 남긴 편지와 장명자에게서 받은 완전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을 보자 그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없앴다고 생각했던 유언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뭔가 여사님이 제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제게 보내신 편지도 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라는 말을 하자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강 회장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라고? 감히 누가 어머니라고 하라고 했나? 저는 이정희 여사님의 딸입니다. 40년 전에 회장님이 포기하라고 하셨던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죄를 들켜버린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그 여자가 어디서 주워온 아이를 제 혈육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일 아닌가? 강 회장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되겠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말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습니다. 수진의 제안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탐내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 묻히는 게 억울해서 왔습니다. 수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다는 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오셨어요.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평생 후회하셨고요. 그분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 강세진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간병인 계약도 끝났는데? 강세진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유언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님이 저에게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신 정식 문서입니다. 어머님이라고요? 당신이 감히 우리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강세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수진은 꽉 움켜잡았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강세진과 강 회장의 얼굴이 동시에 어두워졌습니다. 이들이 이미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없애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내 재산엔 손도 못 대. 간병인이었으면 그냥 조용히 살지 그랬냐? 분수를 알아야지. 다음 날 수진은 시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장명자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은 정희 여사의 편지와 유언장,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자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도 제대로 받았고 증인도 명확하네요.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강도연 회장이라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럼 DNA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 회장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법정에서 강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김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막강한 자본력과 법무팀을 가지고 있어요. 긴 법정 다툼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 요양병원에 출근하자 원장이 급히 불렀습니다. 원장실에는 강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강세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이수진입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세진 이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진 씨가 우리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환자 가족을 상대로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하시던데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세진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수진 씨를 믿고 싶지만 이사님께서 증거까지 제시하시니. 강세진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저희 집에 와서 한 말입니다.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편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이 유산을 요구하는 부분만 잘라서 녹음한 것입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전체 대화를 들어보시면. 조작이라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강세진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원장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하지만 병원 입장상 어쩔 수 없네요. 오늘부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성실히 일했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결정은 이미 났어요. 짐을 챙겨서 나가세요. 강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짐을 다 챙긴 수진은 마지막으로 301호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희 여사가 계셨던 그 방은 이미 새로운 환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정희 여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강세진의 비열한 수법이 더욱 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장명자의 도움으로 시민단체 회관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고 이정희 여사의 친딸입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태어났을 때 강도연 회장은 어머니에게 저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스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유언장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강세진 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진은 정희 여사의 편지와 유언장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증을 받은 유언장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 무시당하는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러 언론사에서 수진에게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뉴스에 수진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재벌가 숨겨진 자식. 40년 만에 모습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다뤘습니다. 강 회장 측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수진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여성이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목소리는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 그것으로 모든 걸 끝내자.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이 정말 강 회장의 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앞으로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수지는 정희 여사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수지는 다시 강 회장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평소보다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경비원들도 늘어났고 언론사 기자들이 담장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강 회장과 강세진 그리고 강 회장 측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DNA 검사 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서 앉아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양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자. 강 회장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후 각자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수지는 면봉으로 볼 안쪽을 긁었고 강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료진이 검체를 가져간 후 강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재산은 제가 다 물려받을 겁니다. 세진아, 조용히 해라. 강 회장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강도연 회장 위중, 후계 구도 급변이라는 헤드라인이 각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강세진은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회사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강세진을 임시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수진은 장명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언론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장명자는 급하게 수진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장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제보요? 40년 전 이야기요. 정희가 임신했을 때 강 회장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당신을 어떻게 버리라고 강요했는지 모든 게 폭로될 거예요. 장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 기자는 정희의 옛 친구 중 한 명이에요. 그 친구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될 거예요. 40년 전 낙태 강요 사건, 고아원에 버리기 등등. 강 회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단순히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려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스캔들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각 언론사에서 강 회장 관련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강도연 회장, 30년 둘째 아이 낙태 강요 파문. 아버지, 이정희 여사 생전 증언, 강 회장의 비정한 과거 드러나. 기사에는 30년 전 정희 여사가 친구들에게 털어놨던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어떻게 정희 여사를 협박했는지, 친정 가족까지 위협했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강 회장의 회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영권 분쟁과 회장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주식을 매도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강 회장이 친아버지가 맞아요. 수진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유 원장과 함께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그날 저녁 강세진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세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강세진은 수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회사 주가가 떨어진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 3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춰내요? 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강세진의 말에 수진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고 해도 그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상속받기 쉬우니까요. 강세진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우리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강세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언론에서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회사는 위기에 빠지고 이제 만족해요? 수지는 강세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 동생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세진 씨, 저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포기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강세진의 제안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어머니와의 약속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병원으로 강 회장을 보러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강 회장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수지는 처음으로 강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지만 혈연의 끈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강 회장은 의식이 없었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다시 이야기해요. 강 회장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수지는 정희 여사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명자가 보관하고 있던 정희 여사의 유품들을 받아온 것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하나하나 꺼내보는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들까지 챙겨두셨구나. 낡은 상자 안에는 수진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 수진이 보낸 편지들, 심지어는 수진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가 멀리서나마 수진을 지켜보며 이런 것들을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손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여사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간단한 은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펜던트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상하네. 수지는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나사가 보였습니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놀랍게도 안에 작은 저장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겨두셨을까? 수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영상 제목은 수진에게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정희 여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지만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촬영 날짜를 보니 정희 여사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편지만으로는 다 전하지 못할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둔단다.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힘이 없었어. 강 회장은, 내 아버지는 냉혹한 사람이었어.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영상 속 정희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전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강 회장은 낙태를 강요했어. 내가 거부하자 내 친정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때 우리 집안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결국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낙태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몰래 너를 낳았지. 강 회장은 태어나자마자 너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어. 만약 거부하면 너를 해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 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야 했어.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 매일 밤 울면서 너를 그리워했어. 영상에서 정희 여사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자료 뭉치였습니다. 이 파일에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 강 회장이 나를 협박한 녹음 파일, 친정 아버지 회사를 압박했다는 증거 서류들, 그리고 내가 고아원에 입소했을 때의 기록들까지.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여사가 그런 증거들을 모아두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장명자 언니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언니에게 수진의 진실이라고 말하면 줄 거야. 정희 여사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강 회장에게 복수하길 바라지 않아.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길 바라. 영상이 끝나갈 무렵 정희 여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영상이 끝나자
수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수진은 장명자를 만났습니다. 장명자는 수진이 수진의 진실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명자가 건넨 파일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40년 전의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 회장이 정희 여사를 협박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정희 여사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절대 낳을 수 없어. 세진이로 충분해. 만약 고집 부리면 당신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 거야. 두 번째는 정희 여사의 친정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계열사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회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진이 고아원에 입소할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정희 여사가 익명으로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에요. 강 회장이 협박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강 회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폭탄급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이 회복되신 후에 공개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도 대비책을 마련할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신 증거들을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폭탄급 자료들과 함께였습니다. 40년 전 강도연 회장이 어떻게 정희 여사를 협박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냉혹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전의 진실입니다. 수진 씨는 강 회장의 협박 때문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강 회장의 회사 주가는 다시 한번 급락했고 시민사회에서는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강세진이 다시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으시다고요. 수진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 회장의 상태가 급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수진과 강세진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강세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의사를 붙잡고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세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도 마음 한편이 놓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고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웠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자 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강세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깨어나지 못하실까봐. 강 회장은 딸을 보며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병실 뒤편에 서 있는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었습니다. 너도 왔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예전에 차갑던 톤과는 달랐습니다. 어딘지 애틋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강세진이 만류했지만 강 회장은 수진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강 회장의 첫마디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을 들은 수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잘못했다. 정희에게도 너에게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고 면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몇 주 후 강 회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들로 법원 앞이 북적거렸습니다. 재벌가 유산 분쟁, 오늘 첫 재판. 30년 만에 나타난 숨겨진 상속자.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이 수진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든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김재훈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강세진 측에서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들은 수진의 혈연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되 유 원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희 여사는 말년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자주 있었고 간병인에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세진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유 원장 작성 당시 정희 여사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혈연 관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재훈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신적으로 완전히 온전했습니다. 공증인과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의료기록상으로도 치매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록부를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정희 여사는 자신의 친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모성애의 발현이지 정신적 혼란의 결과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혈연 관계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DNA 검사 결과 강도연 씨와 이수진 씨의 친자관계 확률은 99.9%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정인의 발표에 법정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수진이 강 회장의 친딸임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강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 원장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장명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장명자 씨,
정희 여사와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정희 씨 결혼 전부터 알고 지냈고 수진 씨의 출생 과정도 모두 지켜봤습니다. 장명자의 증언은 또렷했습니다. 정희 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매우 명료한 의식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을 자주 표현하셨고 자신의 재산을 수진 씨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수진이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죄스럽다. 적어도 요양원 지분이라도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장명자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진 측에서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장명자 씨는 이수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편향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4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법정은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재판부님, 이것은 고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유언입니다. 유언장과 함께 남겨진 것으로 고인의 진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정희 여사의 모습이 나타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희 여사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이고 저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친딸 이수진에게 요양원 지분 30%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합니다. 이는 제가 30년 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모성애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영상 속 정희 여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강도현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딸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평생 그리워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재산이 수진이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세진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증인석에 나선 것입니다. 부축을 받고 나타난 강 회장을 보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강도현 씨, 몸이 불편하신데 직접 나오셔도 괜찮으십니까? 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인정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강 회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정희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협박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수진입니다. 수진이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강 회장의 증언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정희에게도 수진에게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그 순간 강세진이 오열하며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다른 딸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강 회장의 폭탄 증언 후 재판부는 긴급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판사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 이정희 여사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 이수진은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을 상속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친자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법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도 인정합니다. 수진은 마침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승리했지만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재훈 변호사와 장명자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수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이제 정희 여사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기뻐하셔야죠. 장명자가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하지만 왠지 속상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야 했나 싶어서요. 수진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세진이 오열하며 법정을 나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상속받은 요양원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30%의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원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수진을 맞았습니다. 수진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수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전 여전히 간병인 수진이에요. 수진은 요양원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 여사가 계셨던 301호실도 들여다봤습니다. 새로운 환자분이 계셨지만 수진에게는 여전히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이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강 회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만난 강 회장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앉아라, 수진아. 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말이야. 강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아빠 역할을 한 번도 못 해줬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수진의 말에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세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강세진은 법정 판결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세진 언니를 만나봐도 될까요? 그럴 수 있겠니? 지금 상태로는 널 보기 힘들어할 텐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만나야죠. 우리는 자매니까요. 한 달 후 수진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근처에 작은 노인 돌봄센터를 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무료로 돌보는 시설이었습니다. 수진 돌봄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수진은 정희 여사의 이름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고 이정희 여사 추모라는 작은 명패를 입구에 달았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명자는 물론이고 수진과 함께 일했던 간병인 동료들도 왔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도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 대단해요. 받은 유산을 이렇게 의미 있게 쓰다니. 동료 간병인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수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수진은 혼자 정희 여사의 명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의 뜻을 제대로 지킨 것 같아요.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만든 센터군요. 강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를 기리는 뜻에서 만들었어요.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강세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돌봄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놨네요. 고마워요. 언니도 언제든 놀러 오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강세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의 돌봄센터는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러운 돌봄과 따뜻한 마음씨로 많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직접 센터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천사야. 한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천사세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뉴스에서 강 회장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회사가 안정을 되찾았고 강세진이 정식으로 후계자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마음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이 돌봄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색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 딸이 하는 일인데 한번 봐야지. 강 회장은 센터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희가 좋아했을 일이야. 너를 잘 키웠구나, 정희야. 강 회장이 정희 여사의 명패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 괜찮겠니?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아버지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돌봄센터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수진은 상속받은 아파트도 팔아서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진의 뜻에 동참해 기부금도 이어졌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재벌가 혼외자, 유산 대부분 사회환원이라는 제목으로 수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수진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간병인 수진이에요. 특별할 것 없어요. 수진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진은 정희 여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다른 분들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도 화해했고 세진 언니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정희 여사가 수진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도, 제 삶도, 이제는 진짜 제 것이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수진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공감이 큰 위로가 되는 이 공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발자취를 남겨주세요.